그러니까 대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무력 충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만이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중국의 일방적인 무력 공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과연 대만은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호국신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국제화, 반도체라는 게 지금 공공재가 돼버렸잖아요. 대만 반도체가 특히 그 파운드리 생산하는 게 없으면 대체재가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버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만 정책이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빨리 끝나죠. 그럼 미국이 지원하면 이거는 미중 간의 충돌로 전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중국도 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이게 러시아가 며칠 만에 점령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지만 안 됐고 지금 3년을 걸었다. 그럼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무슨 뭐 전리품이다, 자기가 삼선을 한 뭐 이런 걸로 대만을 복속시켜서 소위 통일 중국 이걸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시진핑의 권력 체제, 공산당의 권력 체제는 과연 안전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에 플라자 호텔, 뉴욕의 플라자 호텔 갖고 있었잖아요. 그 무렵에 사실 이제 소유하기 전에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때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 경제력의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미국이 일본의 엔화값 올리면서 일본 경제를 눌러버렸죠. 지금 보면 중국 경제력은 거의 미국의, 우리 아는 것처럼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PPP 기준으로는 뭐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섰다는 분석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패권 국가가 하나밖에 없다고 따져본다면 뭐 미국의 중산층의 몰락 이런 명분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중국 압박은 어쩌면 역사에서 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트럼프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더 힘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더 센 건 분명할 거고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위험해 보이세요? 그 시진핑의 힘도 어쨌든 공산당이라는 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은 지금 현재는 중국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이게 이제 민생으로 번져가면 상당한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철저하게 막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터져 나온다면 굉장히 사실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한번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권토줄 중내 와신 상담 뭐 이러면서 산안을 기다렸다 왔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놓고 보면 이제부터 미중 간의 흐름이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을 했지만 경쟁과 협력을 좀 같이 가보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보자 그랬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와가지고 나는 일부 옛날에 못했던 거 디커플링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 우려라기보다도 그렇게 갈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좀 완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조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강경하잖아요. 그럼 중국 내부가 어차피 우리가 타협적으로 나와도 건데. 세게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도 좀 세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위 강대강의 이런 흐름이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백렬화되면 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유일 패권국, 초강대국 미국을 지금의 중국이 뭐 어떻게 인정하지 조정하고 않아버리면 뭐 그러면 이제 쉽지가 않죠. 아우, 우리로 튈 불똥이 벌써부터. 네. 하지만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협상하겠지 네,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은 처음 드네요.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있을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그 네. 가능성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네. 중국도 살아야 되고 물론요. 네. 미국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지 네. 않지만 분위기상 그런 흐름을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해안, 그러니까 대만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TSMC의 경제부 장관이 어젠가 그제 우리 저 인디애나에 짓고 있는 그 새 공장 뭐 다음 달인가 하나 완공되더군요. 여기 이제 트럼프 당선자를 불러오는 게 또 관건일 거고. 그러면서 2나노미터 제품은 미국에 생산하지 않겠다. 첨단 제품은 네. 우리 저 해외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국방력이 아니고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SMC 죠. 실제로 네. TSMC가 대만을 지키는 호국 신산 네, 네.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부르죠. 들어보죠. 네. 호국 신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이 확실한 어떤 그 미국의 반대급부 없이 대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특히 2나노 그 밑에 1.7나노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옮겨가게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자기네 목줄을 미국에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TSMC나 뭐 우리 삼성도 그렇고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갔잖아요. 좀 정말 여러 개 짓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시간을 사실 굉장히 끌었었어요. 그 TSMC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모리스 장이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본전까지 다 털린다.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기로 한 보조금도 계속 안 네, 나와가지고. 그리고 네. 뭐 또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그 따지는 게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장충모라는 사람이 모리스 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지키다가는 지금 반도체 단가가 3배는 올라간다. 그러면 3배로 공급되는 반도체를 지금과 같이 산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네. 그러면 대체제가 나올 거고 그러면 반도체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바이든 4년간 그렇게 하면서 많이 가서 지금 이제 공장 짓고 뭐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술력 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줘버리면 자신들의 레버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관철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또 야 그거 안 주면 너희 안 지켜줘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달라.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딜을 던짐으로써 저 딜을 할 수 있다. 네, 안보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대만의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5조 정도로 방위 분담금을 네, 올리라고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대만의 친구들이나 학자들이나 얘기해 보면 야, 그거 주면 되지. 니네 돈 많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안전을 조금 보장한다면 우리 10조도 내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저희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대만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최상의 보루를 반도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 경제부장이 나서서 이 상태에서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못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협상의 기술은 충분히 알겠는데 TSMC가 먼저 던졌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그러면서 전부터 이제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우리는 뭐 하나 그 생각이 들었고, 네,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수님 전망처럼 그 이제 당연히 협상이 되겠죠. 근데 네, 상대방은 이제 30년 전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네. 트럼프 협상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 이 나노 만들게. 저 인디아나입니까 아리조나입니까 그 공장에서 만들게. 안보에 대해서 이거 중국으로부터 이거 지켜줘. 이런 식의 이제 협상.
그야말로 이제 딜의 시대가 딜이죠. 네네. 왔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 우리는 관세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제일 무섭지만 그 나라는 당장 정말 생명이 걸리는 그렇죠. 안보의 문제란 맞습니다. 말이죠. 예, 예. 그죠? 그 지금 그러니까 대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EU 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무력 충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만이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중국의 일방적인 무력 공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과연 대만은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호국신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국제화. 이 국제화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반도체라는 게 지금 공공재가 돼버렸잖아요. 네. 대만 반도체가 특히 그 파운드리 생산하는 게 없으면 당장 무슨 뭐 대체재가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버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만 정책이 그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대만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네. 계속 뭐 무기도 공급하고 물론 이제 양도는 안 됐습니다. 네. 사기는 많이 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원 의장 딱 날라가지고 그렇죠. 딱 뭐 지켜준다고 여러 약속하고. 가지로 네. 안 됐지만 트럼프에게는 그런 딜을 하면 훨씬 더 좀 얘기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 대만을 공격을 하거나 뭐 대만 점령 시도를 했다가 두 가지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빨리 네. 끝나죠. 그럼 미국이 지원하면 이거는 미중 간의 충돌로 전이될 수가 있고. 그건 우리 일도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거기 주요 그 수송로로 우리가 SLOC라고 부르는 그 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아니, 거고. 우리 군 지원해달라면 뭐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동맹이라는 게 또 일부 그럼요. 또 네.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중국도 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이게 러시아가 며칠 만에 점령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지만 안 됐고 지금 3년을 끌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무슨 뭐 전리품이다, 자기가 삼선을 한 뭐 이런 걸로 대만을 복속시켜서 이 소위 통일 중국 네. 이걸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시진핑의 권력 체제, 공산당의 권력 체제는 과연 안전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은 그런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대만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 당시 방문 이후에 대만을 이 환도라고 합니다. 섬을 둥그렇게 둘러싼 네. 이런 이제 군사 봉쇄 작전을 하잖아요. 네. 지난 쌍십절 때도 했어요. 그럼 민항기 못 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사 작전의 하나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대만의 많은 국민들이 물론 이제 독립 성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우리가 중국을 네.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에 어떤 그런 무력 충돌은 없을 수 있지만 대만에 대한 봉쇄 같은 이런 훈련들은 계속할 수밖에 아니 없다.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칼럼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전문가들 침략 안 해도 계속 그 옆에서 네. 저 대만 사회를 흔들어 버리면 하이브리드전이죠. 대표적인. 예. 그 예를 들어 지금 대만의 국민당인가요, 그죠? 그 안에는 완전히 친중 세력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네. 네. 그러면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국론이 분열될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가 정치권이 혼란해지고 마치 뭐 심지어 러시아가 크림반도 이렇게 전쟁 없이 합병해 버리듯이 네, 네. 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중국으로 병합해 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심지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양날의 칼이군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사실 12년 동안 마땅히 점점 경제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하면 네. 장기 집권을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단기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일단 전쟁이지만 일단 EU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맞습니다. 중국 수출품을 딱 끊을 텐데 경제가 뭐 급속도로 멈춰설 텐데 그죠? 100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침공하면. 아,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네.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만 침공을 고려했을 때 손익계산이 네. 좋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대만은 양국에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다 일종의 카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카드는 꺼내서 보여줘 버리면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갖고 있어야 카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그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바둑 둘 때 패처럼 쓴단 말이죠. 둘 데 없으면 이거 좀 건드렸다가 또 이거 없으면 또 다른 거 갖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구조니까 그 기본적으로 카드라는 거를 과연 지금 이 대목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확 꺼내서 상대방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만이라는 데가 그 금문도, 마조도 이런 데는 그 저 대륙 쪽에서 4,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보인다면서요? 왜? 네. 실제로 가보시면 심천, 뭐 네. 시아먼 이런 데서 시아먼이죠, 하문 이런 데서 보면은 금문도가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이전에 제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는 금문도를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한 20분 걸리는데 네. 그 중국에 가면은 배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데요. 자기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가고 다른 나라에서 올 때는 뭐 그만큼 가까운 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점령해 버리지. 사실 점령 2번을 시도했다 실패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화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오히려 그거 실패하면서 미국하고 대만하고 방위 조약을 몇 개 만들어줬단 말이죠. 오히려 미국의 입김이 더 강화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줬고 네. 요번에는 설사 그 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본 섬에 대한 대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한꺼번에 뭔가를 하지 않으려면 그 시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 전략으로 봉쇄, 대만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국이랑 자꾸 부닥치니까 우리만 너무 힘들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4년, 95년에 장저민 시대에 대만 해협의 미사일 훈련을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그때 뭐 하루에 우리 돈으로 100억씩 외자가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직접적인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데는 상대 양측이 다 현재로서는 부담이 있어서 당분간 그런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상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인 TSMC까지 왔으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사고를 쳐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진당이 독립이다 뭐 어쩌고 그러고 티격태격을 해도 미국이 우리 포기 안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북한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이 막 저렇게 러시아 파병하고 뭐 중국말 안 듣고 그래도 결국은 북한이 잘못되면 중국의 동북아 형세라든가 이런 흥망치안이죠. 뭐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대만도 우리가 미국 말을 조금 안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포기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 범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조금은 그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당분간 그렇게 빨리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패를 까버리면 그 말씀 참 와닿습니다. 근데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 같고 진짜 그 중에 중국이, 대만이, 미국이 어느 쪽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정말 만약에 좀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병합한다고 치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하나의 중국을 만든다는 거대한 명분도 있지만 TSMC라는 거대한 기술력을 가져가는 건데 점령을 해서 군사적으로 병합한다고 TSMC라는 파운더리가 그 공장을 중국군이 차지한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인력들 다 미국으로 하이닉스 온다 해도 받아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TSMC가 뭘 만들려면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ASML 그렇죠. 네. 그런 장비도 받아야 되고요. 한국의 SK HBM2를 받지 않으면 최첨단 반도체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낙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거가 화제가 돼서 사실 그러는 거고 실제로 대만 병합이라든가 대만 통일을 내세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중국이 생각할 때는 특히 시진핑은 그레이트 차이나를 외쳤고 위대한 중화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중국 몽을 외쳤잖아요. 중국의 꿈을. 그럼 이제 홍콩도 중국의 품에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고 이제 대만이 돌아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TSMC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나온 얘기고. 예전에 솔직히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중국은 왜 그걸 얘기를 하냐 하면 대만이 중국의 통제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1700km에 달하는 중국 해안선을 중국이 완전 장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대만이라는 데가 오키나와 열도 끝에 있단 말이죠. 그 일본의 개념으로 미일 동맹도 여기 와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어디입니까? 남중국해입니다. 이 지역까지 완전히 해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국의 소위 서태평양 전략의 결정적인 그 힘의 약화 이걸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게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드는데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반도체 때문에 때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황금알 낳는 거의 배에 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폭파하고 가죠. 뭐 못 가게 하려고. 만약에 무력 침공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건 약간 상징적인 거고 실질적인 필요는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 그리고 그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미일 동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이쪽에 태평양을 공유하고 싶은데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 부분을 교두보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79년에 그 중국 앞바다에 딱 미국 항공모함이 그리고 거기 기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거예요. 79년도 대만 관계법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이제 단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 핵심은 대만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들어와서 아시아 이니셔티브 법을 2018년에 만들고 바이든도 그걸 이어받아서 2022년에 대북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45억 달러를 들여서 무상 지원을 하면서 대만을 무장시켜 주겠다. 이런 것까지 들어있어요. 어떤 법안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45억 달러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그게 들어감으로써 대만은 더 많은 무기를 사야죠. 진짜 돈 주고. 그런 것도 계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섣불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중국 땅이 엄청 크고 대만이 작지만 그럼 어디 한 군데 와서 우리를 때려야 될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못 올 거 아니냐. 그럼 뭐 1대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크루즈 미사일 있고 우리도 무기 다 있다. 그러면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라는 얘기를 한단 근데 말이죠.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많은 양측의 그럼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우리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민진당이죠. 지금 집권당. 네, 네, 계속 그렇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 있는 거고. 국민들 정서는 아무래도 민진당 쪽에 더 많으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하자 힘들어도 그러니까 민진당이 계속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정서가 어떻습니까? 자주 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은 독립할 수 없다가 훨씬 강합니다. 오.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한테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케이스를 원래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첫째가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둘째가 대만이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국호를 바꾼다거나 네. 갑자기 대만 공화국 공화국 뭐 뭐 이렇게. 이렇거나 셋째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개입할 외세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력으로 침공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될 때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졌잖아요. 네. 져서 대만으로 사실은 패주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대만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민국은 멸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만의 입장에서. 네, 네. 근데 중화민국은 1949년에 멸망했고 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법통 지위를 이어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당은 50년 통치를 했는데 그러다가 2000년에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천수이비엔이라는 그 대통령이 8년간을 이제 집권을 해요. 네. 그때 굉장히 강경한 대만 민족주의를 내세웠어요. 우리는 중국하고 별 관계 없고 네. 중국이 언제 우리한테 신경이나 써줬냐. 그리고 국민당 와서 우리 탄압했다. 국민당 실제 독재 많이 했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49년에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까 47년도에 장개석이 대만은 45년에 이제 국제사회 유엔에서부터 할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돌려받아요. 그 네. 일본한테 가 있다가 대만도 일본 통치를 50년 받았죠. 네, 그래서 장개석이 가서 그 접수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국민당 일부 군대와 행정요원을 파견해서 대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대만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228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만의 지식인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어요. 네. 우리 광주 사태 같은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됐지만 천수이비엔이라는 사람은 대만 대학에서 법학과를 나와서 변호사예요. 바로 이 228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우리 386 세대하고 똑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주체성을 더 강조하죠. 근데 강조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마잉지오라는 분이 다시 8년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대만의 발전에 유리하다. 이게 네. 먹힌 거죠. 그런데 경제가 나빠졌어요. 특히 이제 그 2010년에 에크파라고 그래서 대만과 중국 간의 우리 FTA 같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ECFA라는 일종의 FTA 같은 네. 걸 만들어요. 그래 1단계 상품 교역은 잘 지나갔는데 2단계 서비스 교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중국의 변호사들이 대만에서 활동해야 되고 중국의 한의사들 의사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네. 10매덕 인구에서 오면 2,300만 인구에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합니다. 그게 통과를 안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바뀝니다. 여기 사실 뭐 바이든도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차이잉원이라는 그분이 온 많이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많이 네. 들어보셨죠? 이 차이잉원은 머리를 씁니다. 대만 이렇게 자꾸 내세우니까 이게 중국이 자꾸 우리한테 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화민국 헌정사입니다. 굉장히 실리를 찾는. 예, 그렇죠. 네. 그럼 중국도 만청 정부를 물리치고
중화민국이 있었고 그거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중화민국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노선이 된 거죠. 네. 그래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8년을 했으니까 대만 그 국민당이 받을 차례인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진당이 12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요번에 된 라이칭더라는 그 총통은 차잉원 총통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주진보당에도 계파가 여러 개 네. 있잖아요. 훨씬 더 민족주의, 예, 그러니까 예. 대만만의 대만 자주 색채가 훨씬 노선이 강하죠. 강하다 예. 이거죠. 거의 4개 계파가 있는데 제일 센 계파를 신조류파라고 그러거든요. 네. 독립 성향이 제일 강한 계파를 사실은 라이칭더는 이 신조류파의 그 우두머리입니다. 네. 선두주자예요. 근데 그 말은 국민들이 그 사람 선택했다는 건 국민들의 정서도 더 우리끼리 자주 노선을 가자는 정서가 더 정서가 강해졌다는 있다는 거죠. 네.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긴 이유가 40.5%로 당선이 됐거든요. 아, 적전 분열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국민당이 33%, 여기가 40%, 또 뭐 28% 얻은 분이 있어요.柯원저라고 네. 타이베이 시장 했던 분인데 여기 또 민진당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당 후보가 적절하게 국민당이 대응을 못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만의 정치 지역은 독립 자주 성향이 강해진 거는 분명하고 다만 지금 중국과 1대1로 대결을 해서는 어려우니 현상 유지를 하자가 80%입니다. 지지를 하든 어쨌든 지금은 현상을 유지하자. 네, 네. 이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도 중요한데 일단 전제가 하나 있다. 니네가 우리랑 92년도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네. 원차이나에. 그러니까 그 정신에 대해서 그건 이제 국민당 시절에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다시 인정을 하면 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차이잉원은 그 좀 요 전에 네, 네.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의 중국에 동의는 못하겠다.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정했을지언정 나는 나는 못하겠다. 라이칭더는 뭐냐?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라이칭더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국력의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전면 침공이 아니더라도 대만을 계속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면 네. 사실 대만이 훨씬 깨지는 건 대만이죠. 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여기를 또 통치하려면 중국에게는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라이칭더가 겪고 있는 문제고 이제 한 가지만 더 10월 10일이 쌍십절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의 혁명 일어난 날이에요. 그게 이제 대만은 그거를 기념을 하고 있죠.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만들어졌고 중화민국은 1912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누가 누구에 속하냐. 우리는 113년 됐고 너희는 75년밖에 안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도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해나갈 거고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하고 네. 보고 있고 그거는 대만과 중국이 다 마찬가지로 네.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나 뭐 가자지구나 저 이란과 저 이스라엘의 분쟁보다도 어쩌면 사실상 정말 뜨거운 것은 이 지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네. 또 우리하고 관련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중국 관영 매체들 그 논평 내면 이건 무슨 한시도 아니고 특히 외교 관계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인민일보의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는요.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양국의 공동이익 이건 알겠습니다. 네.
관영신화통신 중미 관계의 올바른 방향을 파악하라. 이거는 목적어가 누구예요? 시진핑이에요? 아니죠. 트럼프예요? 트럼프에다 얘기하는 거죠. 아, 시진핑은 아니겠죠? 중미 중국과 관계의 미국이 올바른 방향을 네. 파악하라.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둘 다한테 불리하다.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압박으로 몰지 말아라는 우회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게 압박을 하는 정책을 펼치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네. 그게 충돌로 가게 되면 어지간히 하자. 네, 두 나라한테 다 불리하니 네. 정확한 방향은 협력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옛날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오바마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한 거다. 오바마 8년 동안. 네. 갈등과 협력이 있는데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돌려놓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대중 압박을 세게 했는데 네. 뭐 어쨌든 한 번도 못했으니까 바이든으로 들어왔는데 바이든도 중국 압박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 거는 미국의 실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디커플링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네. 바이든은 디커플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처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미국의 그 대중 강경론자들이 저렇게 후퇴하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뭐를 해도 밀어붙였으면 계속 네.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그 기조가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악연이 있잖아요. 네. 우한 바이러스다. 이거 저 코로나도 니네가 만든 거다 이러면서 관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중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중국도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지게 규모가 커졌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는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혼자 안 하고 자꾸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 뭐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오면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은 트럼프 시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거는 사실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잖아요.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관세법 같은 거거든요. 8월 1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그 전략산업에 관해서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니까 8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4월 26일 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관세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만 이 시행은 12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선거 지켜보고 한다는 거죠. 네. 근데 12월 1일부터 우선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내년 1월 20일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또 지금보다 세게 하면 그게 또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면 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게 조금 모양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피해 가려는 네.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협상을 하고 딜을 할 텐데 누가 봐도 추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진짜 누구의 거래 기술이 나을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으르렁거리더니 그냥 갑자기 관세 협상되고 저 남부 지역에 곡물 수입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때는 뭐 누구의 수가 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 관세를 더 많이 때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별 관세 얘기도 했었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안전과 국익과 뭐 이런 걸 위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로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얼마든지 훨씬 더 네, 부과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흘리니까 사실은
중국의 경제적 수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총리입니다. 네. 총리가 네. 이제 원래 경제 수장인데 그럼 리커창이 이제 수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자기 북병 44 중학이라고 자기 동창인 리우허라는 사람을 딱 앉혀서 야 트럼프랑 가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해라. 그게 이제 USTR이 아무래도 그 네, 무역대표부가 네. 이제 파트너거든요. 지금 라이트 하워저가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상무장관 뭐 물망에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관세 아이디어. 네. 그런데 어쨌든 리오허가 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냐. 싸우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겠다. 그러면 네. 우리 거 좀 사줘. 니네가 팔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1단계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뭐 공물을 2,500억 사주고 네. 사실 잘 안 이루어졌지만 안 이루어지니까 트럼프는 약속 안 지켰다고 또 막 그러다가 네. 이제 2기가 못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는 내가 나랑 옛날에 얘기했는데 왜 안 지켜? 라는 얘기를 다시 끌고 나올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협상이 굉장히 지리하게 간 것도 있지만 중국도 일정 부분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주롱지 시대 때부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미국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이렇게 너희는 보조금 주고 그렇게 소위 뭐 일단 환율도 조작을 하고 이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대량의 저가로 들어오면 우리 산업은 다 죽는다라는 거를 사실 트럼프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다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롱지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롱지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아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돈이 남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돈이 남니. 이렇게 해서 그게 틀린 이제 말은 아니네요. 예, 올브라이튼을 그렇게 네. 설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미국도 싼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자신들의 인플레 통제에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좀 키워준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졌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턱밑까지 따라왔고 네. GDP의 70%까지 올라왔으니 이왕 이렇게 됐다면 이제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처음으로 칼을 댄 사람이 트럼프예요. 네. 그걸 뭘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하나 봤더니 무역에서 버는 돈으로 하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돈으로. 예, 네. 미국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제약을 시켜야겠는데 미국도 시장 경제 국가잖아요. 그냥 제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훔친 기술, 강제로 이전받은 기술 이런 거 갖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술 제약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관세 전쟁과 기술 패권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화해의 딱 예, 잡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온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했으면 원래 이어서 네.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틈을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경 정책을 초기에는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리오허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속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쟤네 말만 듣고 원래 기존에 그거를 관철하지 못하고 좀 양보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덮어가지고 더 세게 나올까 봐 그걸 걱정을 하는데 사실 미국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달라졌고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만만치 않고 네. 지금 월드뱅크 통계를 보면 중국이 첫 번째 무역 파트너인 데가 약 150개국 정도 돼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무역 파트너인 데가. 그럼 이런 국가들이 과연 모두가 미국 말만 듣고 동조를 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아니 BYD 팔리는 거 보면 미국 시장 안 가도 되겠던데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지금 네. 일단 EU가 지금 이제 43% 전기차에 네. 대해서 그걸 내렸는데 관세라는 게 그렇게 뭐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시장이라는 게 가성비 따지고 문제 없으면 사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주로 저가 공산품, 알리와 템으로 대표되는 이런 게 와서 그렇지 멀쩡한 제품들이 오면 그리고 지금 일부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진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품목들이 되게 우리가 잘 만드는 것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4년도 잘 버텼고 뭐 무릎을 꿇겠다는데 안 꿇리지 않았냐. 그리고 바이든 4년도 어쨌든 버티지 않았냐. 그 사이에 우리도 일부 힘이 생기지 않았냐.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제적으로 뭐를 하지 못해도 지구전을 하자.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기술 개발에 그렇죠. 첨단 기술에 재정 투입하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런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체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려는 노력이 더 강화될 거다. 네. 지금 중국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수 시장 활성화 조치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나 아니면 현금 나눠주면 지금 다 저축을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대신에 그거를 어디다가 하냐 하면 과학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럼 결국 과학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면 그 목표가 올해 얼마 내년 얼마는 안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기술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5나노 개발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안 되면 9나노, 10나노, 7나노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압박적으로 가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반도체 한 40%를 중국이 쓰는데 네. 그 지금 이제 SK나 삼성이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잖아요. 시안에도 있고 네, 뭐 다롄에도 14나노 이하는 네.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를. 그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첨단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럼 14나노라도 많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해. 네. 우리랑 같이 가.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네. 우리도 팔아야죠. 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TSMC가 왜 최첨단은 우리가 생산하겠냐. 그게 보루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대만을 보호하는 보루이기도 하고 미국에 갔을 때 뿌리까지 옮겨갔을 때 미국화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얘기들을 이런 최첨단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도 3원계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 최강이죠. 어찌됐건 세계 3, 4위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네. 하고 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조선업 얘기를 또 하니까 네. 네. 원자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소위 대화거리 무슨 딜거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대만은 TSMC 반도체라는 거리를 하나 가지고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서너 가지 너댓 가지 있으면 그건 미국한테도 레버리지가 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중국하고도 그랬어요. 레버리지가 네.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레버리지들이 생기면 네. 또 트럼프 당선자와 우리가 대통령과 협상을 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 이런 레거시 모델은 팔아야 돼. 우리 지금까지 다 팔았는데 그렇죠. 일본은 파는데 왜 우리 못 팔 이런 식의 협상이 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중국도 네. 한국은 무조건 미국 말을 듣고 미국 동생이고 그게 다 우리 견제하려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을 또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오해든 아니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약해지면 미국의 파트너가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너희는 분명히 해야 된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해지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약해지면 그게 미국한테 좋을 게 뭐 있냐. 라는 일정한 그런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중국의 기술력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내수가 많이 안 좋고 성장률 올해 뭐 5%도 안 될 거고 또 시진핑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참 믿업지가 않고 중국 경제 부동산 뭐 저거 답이 안 나와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싹 보면 기술력이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네네. 중국 경제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갑자기 중국 정부가 우리 비자 이게 네. 허용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행 시장을 오픈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특히 시진핑이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여행 산업에 대한 걸 풀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외국 방문객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네. 우리도 안 열립니다. 안 한국에서 열리죠. 쓰는 네. 게. 유튜브 같은 거 전혀 안 되죠. 예, 그게 안 되는데 최근에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풀기 전에. 네. 저도 이제 베이징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우리나라 SNS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해외에서 로밍에 오는 거는 허가를 해줍니다. 또 기술이 되는군요. 예. 네. 그리고 국내에서 심는 거는 안 되게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비자 면제 조치를 했는데 사실 중국은 한국과 상호 비자 면제를 해달라고 예전부터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불법 체류자나 이런 이제 밀려오면 한국이 대책이 없으니까 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상호주의지만 자신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요번에 8개 나라를 하면서 그건 인구 소국들입니다. 유럽에 네. 주요 국가도 있지만 8개 나라를 하면서 실제로 외교부 정례 브리핑 시간에는 한국 얘기를 뭐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보도 자료 나눠주는데 보니까 한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도 오픈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전략적 고려가 있는 거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네.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이 있었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말라라는 우리가 이런 유화적 제스처를 한국에 취함으로써 하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우리랑 예, 가까이 좀 있자. 너무 경사되지 말아라 네. 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어쨌든 올 5월에 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리창이라는 총리가 와서 어쨌든 물꼬를 튼 거잖아요. 이 정상급 대화에. 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 전에 또 우리 반간첩법으로 그 한 분이 네. 이제 구금이 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 진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분이 한국 기술을 중국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술을 빼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한국 유화적 제스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내년 11월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어쨌든 한번 와야 되는 네. 상황이고 네. 2026년 에이펙을 중국이 신청해 놨어요. 그럼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유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번 비자 면제 조치는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 그리고 그만큼 급한 거를 보여주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방향성을 개선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조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자가 여기저기 많이 휘저어 놓으면서 협상도 많이 하겠지만 또 속상하고 삐져나간 국가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중국이 영향력 끼치는 아까 이제 중국이 교역 1위라는 나라가 150여 개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은 뭐 보면 이쪽 미국 빼고 거의 다입니다. 맞습니다. 뭐 아프리카, 네. 동남아 네. 다 중국
그리고 EU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도 관계가 매우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 떨쳐나간 나라들 조금 사이 벌어진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한번 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패권을 조금 밀어붙여 볼까 하는 생각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벌써 오늘 우리 언론에서는 그 전랑 외교가 이거 뭐 팬더 외교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섣부른 것 같긴 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소위 인선들을 보면 외교 네. 안보나 이런 데를 보면 대중 강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만 강경이 아니고 이 소위 자신들이 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는 막 공포와 위협을 주는 거고요. 네. 동맹이나 우방한테도 비용을 더 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더 받는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같은 편인데 압박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틈새를 중국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건 이미 올 3월에 전인대가 끝나고 원래 국무총 총리가 이제 중국 총리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앞으로 제3세계, 이제 지금은 그 제3세계라고 안 부르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거를 강화하겠다. 네. 관계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런 틈새 시장을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좀 전에 말씀드린 네. 한국 시장도 한국과의 관계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이빙이라는 신임 대사를 우리한테 보낸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석 달째인가 공석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보낸다고 발표를 내정이 됐나 했습니다. 보군요. 네. 누구를 보내냐면 UN 부대사를 보냅니다. 한국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쪽에 있다가 다자 외교를 4년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 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신호죠. 네, 한반도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 티격태격이 너무 심하더라. 그럼 UN 이분은 아프리카가 전공인데 거기 국장을 하고 UN 다자무대에서 4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을 하고 부대사로 나갔으니까 국장급 이상인 거죠. 그럼 차관복급 정도는 되는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동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올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를 한 거 자체가 그런 이제 틈이라면 틈이고 아니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대한민국과의 외교를 좀 전개하겠다. 다자 외교에서는 북러도 다 유엔에서 상대해봤고 지금 네. 분위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한국한테 자꾸 이상한 사람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 지난 대사도 굉장히 친한파가 왔잖아요. 근데 네. 한중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그분 굉장히 처신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말은 잘하는데 약간 중화주의자적 색채가 너무 심했고 네. 우리한테 배팅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싱하이밍 우리 대사는 감정선을 좀 건드렸군요. 감정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좀 다자 외교적인 거를 한 거는 뭐 꼭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을 보낸 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 공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윤 대통령의 아주 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갔잖아요. 네. 그분이 무슨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전문가다 뭐 이렇게 알려지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중국이 볼 때 직접 소통 루트를 만들었다라고 네. 중국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통령의 의중을 바로 반영할 수 네. 있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북핵 문제,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런 거를 좀 더 넓게 보는 이런 개념의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그렇게 뭐 한국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보내서 막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시진핑 주석 들어선 다음에 이른바 이제 1대1로 하고 굴기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속된 말로 고개를 들었다가 네. 미국한테 호되게 뭐랄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제가 이제 뭐 팬더 외교라는 우리 언론의 표현을 여쭤봤는데 다시 고개를 좀 숙이고 그 중국식 표현이 뭐가 있죠? 미래를 기다린다 뭐 여러 가지 뭐 표현 많잖아요. 네. 뭐 다시 큰 틀에서
다시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국제사회와 호흡하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광량에 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 힘을 뭐 이미 과시를 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됐으니까 그 자체를 뭐 도광량해나 뭐 이런 것처럼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진핑은 지금 뭐 주동자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동적으로 일을 만들어야 된다. 네. 분발해야 된다. 분발유의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공세적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세적 외교는 뭐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이해를 시키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네. 미국 말만 듣지 말고 나도 이런 거 하니까 내 말 들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도와 가치가 네. 다른 국가들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대1로 할 때도 너무 착취 구조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네. 알고 보니까 못 갚으면 나한테 경영권 놈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국가들과 호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네. 좀 만드는 노력을 시진핑도 해야 된다. 그게 중국에도 유리하고 이 소위 중미 관계도 훨씬 나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중국과 협상 시작하면 아무래도 지난 일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큰 칼 차고 갈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에서 혹시 저는 이제 곡물 수입하듯이 받아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 교수님 생각에 이런 거 하나 내줄 수 있을 거다. 아니 뭐 식량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지금 식량 위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 자급이 안 되는 나라죠. 예,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부는 얼마든지 저는 딜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당연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팔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러스트 벨트 거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거. 근데 미국은 사실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한 건 해왔어 라고 해서 별로 만드는 게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국과 얘기할 공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네.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니까 아마 공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텍사스 원유를 좀 사든지 뭐 캘리포니아 와인을 좀 사든지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 카드를 준비해야 돼서.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양측을 다 생각하면서 한쪽에 기대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설득을 하자 두 나라를 네. 줄 서지 말고 그게 제 주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